안녕하세요. 김영엽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집값 상승에 취해가지고 가계대출이 얼마나 심각하며 위험한지 잊고 있습니다. 이른바 영끌 패닉바잉으로 가계대출은 사실상 세계 1위로 금융시장을 붕괴시킬 만큼 심각한 지경이며 집값 거품 또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당장 경제위기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험한 지경입니다. IMF는 빠르게 늘어나는 대출과 집값 거품을 또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황금 부동산에 취해서 다가올 엄청난 재앙을 대비하지 못하면 상상 초월의 재앙이 뒤따라올 것입니다. 현장을 보십시오. 지금 가장이 엄청난 돈을, 이 빚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이게 종이 조각일지 몰라도 금융위기 때는 바위 덩어리라고 될 거예요. 엄청난 바위. 그냥 눌러 앉아버리겠죠. IMF 한국 부동산 또 경고. 금리 인상, 가계부채 폭발. 한국의 부채 폭발 위기. 먼저 가계, 기업, 정부 솔직히 다 위험해요. 다 위험합니다. 원래는 제일 건전성이 높았던 게 정부인데 정부 부채가 질병 사태를 계기로 해서 빠르게 늘어나서 누가 하나 안전한 지경이 없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가계가 심각해요. 볼까요? 1682.1조입니다. 지금 11월 기준, 3분기 기준이에요. GDP 대비 무려 100.6%. 한마디로 가계부채를 갚으면 우리나라는 거지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제로가 된다는 뜻이에요. 빚잔치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34개국 중에서 1위입니다. 경제위기 이거 경고 안 나오겠어요? 지금 부채가 이렇게 심각한데 아직도 빚내라 해서 집을 잡게끔 만든다, 이게 잘못인 거예요. 나라야 엉망진창이 되든 집권만 하면 된다라는 이 아주 위험한 발상. 세계 평균은 65.3인데 우리나라는 100.6이에요. 너무 심각하죠? 개인 주택 구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 주택 구매가 1번인 거야. 집값을 안 잡다 보니까 너나 나나 할 것이 그냥 불안해가지고 이쪽으로 패닉바잉, 공황 매수를 한 거예요. 영끌하고. 그 다음에 전세대출, 사업자 대출, 이 세 가지가 합쳐서 가계 부채 폭발 위험성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업 부채도 만만치 않아요. 오히려 기업 부채는 더 많아요. 1880조, GDP 대비 자 100.6%, 이제 약 한 110% 생각하시면 돼요. 110%. 34개국 중 8위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 부채는 가계 부채보다는 더 금액이 많은데 심각성은 약 여기는 1위지만 여기는 8위 정도. 매출이 급감, 그리고 부채 의존이 증가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기업이라는 것은 매출, 순이익이 생명 아닙니까? 이건 급감하면서 부채를 계속 빚에 빚을 얻는 거예요. 특히 중소기업이 심각해요. 우리나라 가계도 좀 하위 20% 이쪽이 위험하듯이 지금 기업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위험하다. 은행 부실 심각해서 나중에 은행도 파산 생긴다, 이 말이에요. 정부 부채 839.4조, GDP 대비 약 45.9%. 얼마 전에 20-30%밖에 안 됐던 게 지금 속도면에서는 1등이 정부 부채예요. 잘한 것은 없으면서 빚만 잔뜩 졌네요. 자, 부채 증가 속도 세계 상위권. 질병 사태로 빚잔치 하는 거예요. 지금 공사들 보세요. 막 다 잔치해가지고 너나 나나 할 것이 억대 연봉 받고 난리 났잖아요. 그렇게 적자인데도. 자,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국가가. 부족한 세수, 집값 폭등으로 확보하고 있어요. 참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제가 집값 부양 정책을 쓴다는 거예요. 지금 4차, 5차 추경을 계속 하는데 돈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질병 사태 때문에. 집값 폭등시켜서 세금 걷는 거야. 지금 노골적으로 걷고 있잖아요. 1주택한테도. 자, 이제 가계부채 폭탄. 가계부채가 얼마나 심각하냐. 가계부채 대출 증가폭 사상 최대예요. 지금. 두 번째, 8월달 11.7조, 9, 11월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말만 지금 대출 압박한다고 해놓고 지금 나아진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 다 어디로 흘러가는 줄 아세요? 집 잡는 데 흘러가는 거예요. 집 잡는 데. 건전하게 또 그것도 대출을 썼으면 말을 안 하겠어요. 부동산 시장 과열, 악성 대출이 증가했다, 이 말이에요. 특히 부동산 쪽으로. 매매 지수가 9.9%, 전세 지수는 7.2%로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영끌하고 있는 거죠. 집값 부양책이 유동성보다 더 심각해요. 돈이 넘쳐나는 것보다
집값 부양을 하고 있다는 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가계 상환 부담, 이것 때문에 소비라든가 생산이라든가 판매가 악화되고 있어요. 보통은 집값이 뛰게 되면, 집값이 뛰면 어때요? 소비가 막 늘어나야죠. 그런데 외제차만 늘어나고 있어요. 왜? 졸부들이 생겨나니까. 그런데 대부분은요, 오히려 집값이 뛰면 소비가 늘어날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집값 부양 정책을 쓰는 거잖아요, 정부가. 천만의 말씀. 오히려 이거 악화돼가지고 가계 상환에 대한 부담만 더 가중시킨 거야. 실업률이 증가해가지고 이거 지금 47만에서 75만이 실업률이에요. 유동성 위기가 생깁니다. 가계부채가 급등한 원인은 단연 1번이 이거예요. 부동산 정책 실패입니다. 내막을 듣다 보면 못해서 실패한 게 아니라 집값도 성장을 하고 부동산으로 부양책을 쓴 게 집값을 폭등시킨 거예요. 투기 세력들 전국 단위의 집값 폭등시켜갖고 방치한 거죠. 지금 보세요. 이제 얼마 전에 핀셋 규제한다고 동단위로 한다고 지금 법안 통과한다더니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구 단위로 해도 지금 핀셋 규제 가지고 심각한데 그걸 세상에 군 단위로 이제 군 단위로 하겠대요. 그러면 다 집값 띄우겠다는 거밖에 더 됩니까? 집을 빵으로 빚대지를 않나. 자, 비투, 영끌, 패닉바이, 유동성 위기가 심각하고요. 저금리, 통화량 급증, 공급 부족, 이것은 당연히 집값 상승의 위험 요인이죠. 금리 인상, 이제 금리 인상 지금 서서히 징조가 나타나고 있어요. 벌써 기준금리가 인상하기 전에 대출금리라든가 이런 것도 올라가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하우스 푸어, 이런 것들이 금융위기를 발발할 수 있어요. 지금 1번이 뭐였냐면 부동산 정책 실패와 집값 주도라고 제가 지금 꺼냈습니다. IMF 한국 부동산 강력 경고 또 하고 있어요. 저금리, 저성장, 인구 고령화, 지금 여러 가지로 아주 위험하다. 그리고 전세 보증금 지금도 계속 대출하고 있잖아요. 투자하고 이걸로 투자하고 있고 우리나라만에 갖고 있는 아주 악성이 뭐냐? 전세예요. 전세 대출. 이런 말 하면은 다주택자들이 그러더라고. 아니 다주택자가 있어야 그 전세도 살고 그러는 것이. 뻘짓 하지 마세요. 당신 집 팔아 그냥 싸게. 그러면 서민들 더 싸게 집을 가져갈 수가 있어. 본인이 지금 여러 채 갖고 있어가지고 다주택자 때문에 무슨 뭐 전세값을 싸게 할 수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자, 빨갱이 같은 어떤 착상을 갖고 있는 거죠. 전세 보증금 투자, 주식, 부동산 갭 투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자꾸 하고 있어.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집값 하락 시에 고령 대출자, 실업자 중심으로 취약성이 증가하고 하우스푸어 나오면 이제 이 지금 5분이, 이 1분이 이런 사람들 때문에 결국 문제가 터질 거예요. 현금 살포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지금 많이 이게 유동성 돈을 많이 뽑아내지는 않고 있어요. 이 질병 사태에 비해서. 자, 대외 의존이 높고 그다음에 환율도 취약하고 장기 침체도 지금 대비해야 돼요. 아무리 지금 예방약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가계부채,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대출자의 비율이 우리나라가 높다는 게 문제예요. 특히 하위 20%는요. 갚지도 못합니다. 전세대출, 금융시스템의 화약고예요. 은행 전세대출도 폭증하고 있어요. 특히 서민들이 전세대출을 지금 많이 받고 있잖아요. 국채금리 급등, 금리 인상, 더군다나 금리 인상에 가속화된다. 이거 징조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뭐 금리 안 올린다, 올린다는 말이 없다. 미국이 올라야 우리나라 올린다. 다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리 올린다, 안 올린다, 몇 년 후에 올린다 이런 말보다는 징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상황, 징후가. 자, 여러분들 만약에 내일 금융위기가 터졌어도 금융위기 터진다는 말 안 해요. 똑같아요. 경기 회복 전망, 생산, 소비, 투자 증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질병 사태가 완화가 되면서 이제 예방책도 나오면서 바로 이 부분 경기 회복이 강력하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환경이 좋아진다라는 어떤 상황. 위험 자산 선호 증가. 위험 자산이 증가했다는 것은 경기가 안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 금리는 이미 대출 금리는 증가하고 있다. 시장 금리, 대출 금리 다음에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10년물 국채 수익률, 코픽스라든가 금융채 5년물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강력한 금리 인상의 징조예요. 불확실성 대폭 감소하고 수요 증가, 심리 회복.
확장적 재정 정책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제 발행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안정화 단계로 서서히 접어들고 있다. 코로나19 예방 백신 오늘도 지금 나왔잖아요. 자, 오히려 94%까지 지금 완치율을 보인다고 하잖아요. 접종 시작, 그리고 경기 회복, 이러한 여러 가지 6가지 경제 환경이 좋아진 긍정적인 쪽으로 가기 때문에 바로 금리 인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별표 한번 쳐볼까요? 부동산 대폭락 3기 진입으로 했어요. 지금 뭔 말이냐? 자, 1986년 보이죠 글자? 2019년이니까 20년이면 이제 1년 더 가면 한 이 정도까지 보시면 돼요. 이 정도. 자, 보자고요. 참 재밌어요. 1기 때 이렇게 올랐다가 폭락도 엄청나게 하죠. 집값이 올라간다고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폭등했죠. 2기 때, 이게 2기예요. 지금 하락으로 따지면 이제 1기. 폭등했다가 하락으로 따지면 2기. 하락도 생각보다 커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3기에 임박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40이라고 써진 이 글자 정도 되는데, 혹자는 내년부터, 누구는 누구는 3년 후에 별말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출렁거려요.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쵸? 아니, 여기 떨어질 때도 있었죠. 이렇게 출렁거리죠. 뭐 좀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냥 쭉 미끄러지진 않았어요. 여기서도 보세요. 그렇고. 올라갈 때도 그래요. 올라갈 때도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여기도 보면 올라갈 때도 여기 떨어질 때가 있었잖아요. 중간에. 근데 이번에는 거의 떨어질 때 없이 그냥 쭉 가버린 거예요. 쭉 가버렸어. 즉, 박근혜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7년 폭등을 했는데 그냥 쭉 가버린 거예요. 그게 이번에 집값 체감적으로 많이 뛴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자, 어때요? 이 그래프가 좀 약간 모양은 다르지만 추락이 상당히 지금 이제 떨어지면 조금 떨어지지 않아요. 폭락입니다. 폭락. 대폭락의 어떤 이제 상황이 오지 않았나요? 자, 이제 가계, 기업, 정부 부채 위기. 지금 보면 급증하는 가계빚. 아까 말했지만 1682 이렇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2020년까지. 이번에는 기업들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죠. 자, 그리고 중소기업이 빚이 더 늘어났어요. 약 한 1800조대. 그 다음에 국가 부채도 보세요.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가 지금 2020년 여기인데 43.5, 약 800조 원대. 그 다음에 대한민국 주요국 가계부채 1위 보세요. 한국, 영국, 미국, 일본, 유로존 다 내놓으라는 나라인데 1위예요. GDP 대비 100.6입니다. 가장 심각한 게 가계부채거든요. 가계부채. 지금 미국발 금융위기 때도 뭐 때문에 터졌어요? 가계부채 때문에 터진 거예요, 사실상. 치솟는 가계부채 비율. 지금 엄청나죠? 소득 분위별, 국가별 부채 위험수위. 지금 1분위가 이게 지금 위험수위 선을 그어볼게요. 여기 고위험군이죠. 임계치 40%라고 하면 위험한데 문제는 하위 1분위, 2분위 즉 40% 인구가 빚도 못 갚고 당장 조금 경제가 휘청거리면 파산돼 버리는 이 사람들 파산되면요 금융위기 터져요. 왜? 이 사람들 돈 받아야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돈을 못 받으니까 금융 부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 은행들도 폭발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나마 조금 안정적인데 이것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데 문제죠. 여기 가깝잖아요. 임계치하고. 자, 그 다음에 국가별 증가율 폭. 지금 우리나라 최근 증가율 폭만 본다면 약 GDP 대비 336.4%야. 전체적으로 한 270% 정도 돼요. 지금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를 합치면 270%. 거의 2.7배. 이거 지금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증가율은 336. 그 다음에 연끌 시대 끝났다. 여기 아까 또 말했지만 신용대출 보세요. 일반 이제 가계대출 보면 올라가고 있잖아요. 5대 은행 다 올라가고 있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 평균금리도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은행이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야. 돈을 빌려주기보다는 위험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제 시중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고 경제금융위기에 대한 뭔가 불안감. 그 다음에 세계 주요 도시 소득 대비 집값도 심해요. 거품이. 서울 1위입니다. 14.8. 런던, 뉴욕, 도쿄, 싱가포르. 물론 중국의 도시들이 얘보다 높은데 중국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기업 대출 금연 열체. 다행인 것은 그나마 기업 부실 채권 비율이라든가 대출 연체율은 뭐 최근에 이렇게 한데 최근에 국내은행 차주별 신용위험지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중소기업 보세요. 엄청나게 치고 쏟고 있죠.
그 다음에 대기업도 치솟아요. 그러니까 금위기가 터져버리면 대기업도 한두 개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스피 연간 순이익 보시면 2018, 19년에 비해서 2020년 물론 질병 사태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순이익이 확 떨어졌죠. 특히 문제가 뭐냐면 순이익이 막대 그래프고 이 빨간 게 미국계 자금인데 미국계 자금이 추락했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우리나라 지금 영국계 자금이 많거든요. 제일 안전한 게 미국계 자금입니다. 근데 미국계 자금이 추락했다라는 것은 내년에는 이렇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그건 예측이잖아요. 그리고 기준금리가 이거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기준금리 어때요? 바닥까지 왔죠. 사실상 제로나 가까운데 자 그런데 이거 지금 국고채 3년물 금리 추이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국고채 3리가 3년물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즉 이건 뭔 말이냐. 이제 이거는 뭐 누가 어떻다. 금리 오른다 내린다 이런 말이 중요하지도 않아요. 이런 것들이 강력한 금리 인상의 시그널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자, 코픽스와 금융채 5월물 상승세. 이것도 근거 자료를 드릴게요. 자, 현재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기준금리 1.25대보다 오히려 높아요. 오히려 지금 기준금리가 더 낮아졌는데 여기 보세요.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금리가 올라갈 것을 예측하고 있고 또 하나 주택담보대출의 시장금리로 사용되는 코픽스와 금융채 5년물 아까 3년물도 올라갔는데 5년물 보세요. 여기 지금 2020년 8월달 기준으로 0.73이었는데 계속 0.7에서 놀다가 지금 여기 봐야겠네요. 자, 코픽스. 자, 단기 기준. 0.7이었는데 0.7에서 놀다가 0.76으로 올라갔죠. 그 다음에 금융채 기준금리 0.31, 0.31이었다가 0.31에서 0.51로 올라왔죠. 벌써 이렇게 치솟고 있잖아요. 여기도 올라가고 있고. 이런 것들은 기준금리가 이제 머지않아. 아마 내년에 올라가 버릴 수도 있어요. 이건. 서울 아파트 값과 통화량. 당연히 돈이 많이 찍어내니까 지금 서울 아파트 값이 파란색이거든요. 거의 비례해서 뛰겠죠. 특히 다주택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자, 전국이 슈퍼 불장입니다. 지금 불타는 장이에요. 부동산이. 그런데 지방 폭탄으로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이제 꺼지기 시작하면 이건 거품 난리 날 거예요. 여기 보시면 다주택자 기준금리가 이렇게 자 내려가고 있으니까 다주택자가 이렇게 증가했죠. 그리고 슈퍼불장 보시면 특히 5대 광역시 무서워요. 여기 날아가는 거 보세요. 이거 빨리 잡으라고 했는데 오늘 동단위로 뭐 한 해, 뭐 해 참 생각이 너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여기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건 수도권이야. 수도권이 회색인데 이 회색 여기 수도권은 경기도가 포함돼서 그래요. 자, 이거 날아가는 순간 지금 경기도는 이미 날아갔어요. 지금 강남도 좀 뭔가 좀 꿈틀거린다고 제가 얘기했죠. 이번 주 다음 주 지금 혹시라도 강남 날아가면 여러분들 안타깝지만 제가 제 말이 예측이 틀렸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언제 지금 집값이 무조건 제목은 이렇게 달았을지 몰라도 조건을 달잖아요. 정부 정책이 강력하게 나와야 한다. 또는 지방 집값이 폭등하면 안 된다. 이런 조건이 나오는데 지금 같이 연동할 가능성이 커요. 만약 올 겨울이 집값이 하락이 와야 정상인데 정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풍선 효과 조장하고 있잖아요. 그럼 폭등합니다. 서울 하위 20% 특히 어떤 것들이 뛰냐. 그래서 제가 자꾸 저가, 중저가, 저평가 이거 얘기 노래하는 게 얘들이 많이 뛰었어요. 서울주택 하위. 그러니까 싼 거 20%가 많이 뛰었어. 3억짜리가 4억대로 뛰었네요. 11개월 만에 1억이 뛰었어요. 이거 많이 뛴 거예요. 서울 아파트 월세 최대폭 상승. 자, 중소형 아파트가 지금 9억을 돌파했대요. 지금 서울 평균치 집값이 중위권값이 9.5억인데 대형 빼버리고 중소형이 9억 돌파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뛰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진 30대 항상 갭 투자의 중심축이 두 개가 있어요. 외지인들이에요. 외지인들 말이 외지인이지 지방 싹쓸이 하면서 투기하는 거야. 지방 사람들이 서울 올라와서도 투기고요. 대부분 그래요. 보면 증가한 거 보세요. 19년, 20년 오히려 증가했잖아요. 2만 건에 3만 건으로. 그 다음에 경기도도 1만 건에 3만 건으로. 서울 경기도가 다 증가했네요. 그 다음에 2030도 마찬가지예요. 7천 건에서 3만 건으로 엄청나게 늘어나요. 자, 지금 7천 건에서 1만 건으로 더블 늘어났고 30대도 3만 건에서 6만 건으로 더블 늘어났네요. 자, 그 다음에 서울 중소형 아파트값 9억 돌파. 지금 보면 작은 것부터 뭐 7억, 9억, 11억, 13억, 21억. 당연히 큰 것들이 더 비싸겠죠. 보시면 전반적으로 다 늘어났는데 특히 이 중소형이라고 한다면 여기 동그라미 칠 수 있겠죠. 얘들이 지금 평균 집값 딱 이 정도 되겠죠. 9억 돌파했겠죠. 자, 그 다음에 지방 한번 봐봐요. 무서워요. 부산 삼익빛이 18.8억. 음마가 싸 보이네. 솔직히 이걸 왜 잡아요? 음마 잡지 저 같으면. 무시해서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자,
부산 삼익비치 18억, 세종 세련동 새뜸 10단지 더샵 힐스테이트. 자, 지금 각각 금액이 나오죠. 15억. 대구 범어동 범어라운 브레이비 2차 14억 9,500. 그 다음에 울산 신정도 문소리 2차 아이파크 1단지 14억 2천.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더샵 레이크파크 12억. 지방이 이렇게 10억 넘는 것들이 속출하고 있죠. 정말 많이 뛰었겠죠. 바닥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금액이면 강남 뛰어넘는다 이런 말 정말 비현실적인 말 하지 마시고, 무너지고 다음에 더 간다는 보장 없거든요. 얘들은 그냥 글쎄요, 실거주라면 서울로 갈아타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여지네요. 자, 아니 이게 비싼 것들 말하는 거예요. 싼 것들 말고. 싼 것들은 지방이 오히려 더 나아요. 자, 2030 공인중개사 열풍. 지금 영끌만 하는 게 아니라 20대 30대 보세요. 얼마나 공인중개사 많이 들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보면 옛날에 50대 60대가 많았거든요. 지금은 30대가 압도적이죠. 10대도 시험 보고 있어요. 부부 공동명의 1주택도 종부세 고령 장기,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 잘 보면서 종부세 절약하세요. 60대 10%, 65세 20%, 70세 30%, 장기 공제도 5에서 10년 20%, 10에서 15년 40%, 15년 이상 50%. 이렇다. 근데 이런 예외가 많은 것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연령이 젊은 사람들, 그 다음에 장기 보유 못하는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들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조세가 형평성을 잃는 거예요. 자꾸 예외가 많은 것은, 이것은 사회주의적 발상입니다. 아무튼 저희 쭉 누르고 있는데 집값이 너무 뛰었죠. 이제 금물이 흘러내리네요. 너무 차고 넘쳐가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나중에 쪽박 찬다 이 말이에요. 가계대출과 집값, 전혀 낯설지 않은 두 가지가 만나서 금융부실 및 경제위기를 일으킬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늘이 내려준 기회가 되겠죠. 변곡점을 3번이나 앞둔 혼돈의 시장에서 부동산 내 집 마련과 투자를 잘하기 위해 유료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와 다음 1000만 명 부동산의 꿈 카페에 들어가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